자, 이번 강의는 68번부터 보면 되죠. 보시면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이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제3절 위한 계약이고요. 전형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고 병이 을에게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얘기고요.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번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병은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가 해지할 수는 없죠.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의 급부 청구권은 소멸한다. 맞나요?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줍니다. 그 말은 병은 을에게 대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의미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병에게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맞나요? 맞죠?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더 이상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고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합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죠. 이것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사례를 아주 반복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었겠죠. 답은 3번이죠. 69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죠? 자, 반환할 것이 금전일 경우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법정 해제의 경우에 하나고요. 합의 해제의 경우는 물론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는 거죠. 2번 계약이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맞죠? 이거 우리가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해제권의 당사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합니다. 3번 매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게 뭐죠? 정기행위죠.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다면 환갑잔치 날까지 와야죠. 그 다음에 의행하면 의미가 없죠.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럼 그 웨딩드레스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에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것이 뭐죠? 정기행위이고요. 계속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X입니다. 이것도 헷갈리라고 하는 건데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건 최고지 해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계약이 해제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해제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다시 한번요. 정기행위의 경우에 필요 없는 것은 최고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해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 권리로 침해당하지 않는 제3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채권이 양도됐다는 말은 당사적 주작 지위가 승계된 거예요. 채권의 양수인은 당사자인 겁니다. 따라서 제3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0번 해가지고 매매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매매에서는 계약금 계약과 담보 책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70번은 뭐죠?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죠.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생소한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나요? 자, 매매는 전형적인 유상계약입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에 관한 것이라면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다 뭐죠? 준용이 돼요. 물론 임대차도 유상계약이죠. 맞는 질문이죠. 2번, 3번. 해약금에 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 이것도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행 착수 전입니다. 이행하기 전인 거죠. 따라서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요. 아까도 나왔지만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으로서 유효하다는 말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허가받고 난 후에는 뭐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고요. 따라서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금 계약은 유효한 거니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행을 착수했느냐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이행의 착수냐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해야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답은 4번이죠.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채구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디서도요 잔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됐다는 말은 없죠. 따라서 이러한 소송이 있더라도 아직 이행의 착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71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우리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따라서 계약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는 규정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임의 규정인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자, 매매의 개념이 어떤가요? 매매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인 거죠. 따라서 2번 지상권도 뭐죠?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대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가 대금을 지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원칙적으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다만 인도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예약을 하면요. 일방 예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요. 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따라서 5번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맞죠. 왜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니까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2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72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때 하나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주어가 잘못됐죠. 필요비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유익비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때 하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자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건 언제 인정되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때 인정되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갖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죠? 토지 임차인이 지상에 신축한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3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만든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 그러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돼요? 갱신 청구부터 먼저 해야 되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 체당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73번입니다. 자, 또 임대차 관한 문제인데요. 임대차에서 제가 전대, 임차권의 양도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나왔죠. 73번 보시면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어떻게 해요? 얻었어요. 얻어 임차인들이 병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온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전차권은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억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니은번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을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 전대차 종료 시의 병은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생소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갑에게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어요? 갑,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니은번은 X네요. 디귿번 자, 전차인은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돌려주면 되느냐?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FM입니다. 그럼 꼭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대인,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X. 갑에게 돌려줬다면 을에 대한 명도 의무는 당연히 면하겠죠. 리을번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게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자, 그러면 임차권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소멸되면 전차권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기억은 지금 뭐예요? 합의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로 한 거니까 이미지를 소멸시킨 거니까 전차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겠지만 리을번처럼 이게 차임을 안 냈다는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전차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제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통제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를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리을에서 2번이 답인 거죠.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자, 담보 책임은 제가 수업하면서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또 나왔네요. 그죠? 자,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그죠? 악의 매수인이 뭐라 할 수 있나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둘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셋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박탈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이 세 가지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답부터 볼게요. 옳은 것은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선악 불문하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지만 담보증은 양이 많습니다. 많지만 가장 핵심 뭐라고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경우를 기억하자고 누누이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 거 볼까요?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경우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잖아요. 그럼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으니 결론 보시면
악의 매수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우리가 원칙적 손해배상은요 실내이익 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내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 배상으로 해야 맞는 거죠. 4번 매매 목적의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면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 집에 들어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선의 매수인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전제가 있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 얘기죠. 그러면 몰랐으니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날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되어야 한다. X죠. 한 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날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질문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항상 답은 뭐예요?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 75번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민사특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올해도 아주 좀 특이해요. 작년에도 부동산 실명법이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도 부동산 실명법을 두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등기법, 집합건물법 요 4개 법에서 한 문제씩 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서 두 문제가 6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내년에도 부동산 실명법이 두 문제인가? 아닐 것 같아요. 뭐 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반드시 실명법 한 문제 정도 나올 것이라 보는데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7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왜 인정하는 거죠? 임차인의 이사 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따라서 모든 주택 임차인이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고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사 가더라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과 대항 요건 소멸되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 등기하고 이사를 가면 집이 비기 때문에 임대인이 또다시 이것을 임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이사를 못 간다라는 또 역순환이 또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보시면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1번 주민등록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라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 받은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경매가 됐을 때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3번입니다. 선순위 전자권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의 경매로 매각됐다면 저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소멸돼야 되므로 경매의 매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4번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장을 받으려면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확정 일자까지 해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4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땅, 대지에 대한 환가 대금에도 미치기 때문에 5번도 물론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76번입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답이 좀 생뚱맞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자, 일단 공용 부분과 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거를 헷갈리게 써놨는데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래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이게 국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X예요. 왜요? 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에 따르지만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뭐 40평짜리 사는 사람은 양발로 쓰고 뭐 20평 사는 사람은 깽깽이로 쓰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지분 비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1번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부터 볼게요. 3번 우리 가담법은 귀속 정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나눠갖는 처분 정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번도 어떻게 해요? X가 되는 거죠. 4번이 가담법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죠? 돈을 갚는 것과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먼저 돈을 갖고 나중에 저당권을 말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죠? 변제하는 것과 가등기 담보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뭐죠?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가등기 담보가 실행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는 말은 채권자에게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왔다는 거죠. 이제 누구 거라고요? 채권자 거. 가등기 담보권자 거. 따라서 과실은 누가 가져요? 소유자인 채권자가 갖기 때문에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에 귀속한다는 질문은 맞고요. 답이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쯤 오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 75쯤 오면 거의 뭐 이제 뭐 문제 안 들어오죠. 자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으면 막 심장이 어떻게 벌렁벌렁 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읽지도 못하고 대충 찍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78번입니다. 자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자, 옳은 걸 찾네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없이 많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갑과 을이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도 하고 위임까지 해서 명의신탁자인 을이
매도인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뭐까지요? 이전 등기까지 했다. 물론 갑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요 등기가 유효할 수가 있다 그랬죠. 언제요?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이고요.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인 을이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따라서 1번 X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에 누구 거죠? 을 거죠.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 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X예요. 왜냐하면 갑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요.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병이 지정한 정에게 X 토지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을이 또다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갑과 정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요. 을에서 정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일종의 뭐예요? 3자간 명의신탁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따라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인 거죠? 여전히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좀 까다로울 수가 있네요. 그죠?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 약정 유효하다. X죠. 가족이란 이유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는 부부만 예외를 두고 있지 부자간은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지금 판례 좀 까다로운데 지금 보시면 그 초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중간에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소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갑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과 병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준 것이라면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뭐죠? 3자간 명의신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예요. 좀 까다롭긴 합니다. 지금 3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이 좀 까다롭네요. 그죠? 79번입니다. 또 나왔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 X예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은 부실법에 적용이 됩니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뭐죠? 양도담보죠.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이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조심할 게 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어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갑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도 요 지문은 뭐예요? X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갑이 을과의 약정을 해지한 후에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건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이미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장래향하여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 거예요. 따라서 해지하려면 그 계약 자체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요.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해지할 수 없는 거니까 해지를 하고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다시 한번요. 소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이유로는 뭐죠? 이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갑과 을 간의 명시당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신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X입니다. 돌려주면 당연히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죠. 5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합니다. 따라서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80번입니다. 제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이제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고 특강을 통해서 제가 개정된 내용을 강의하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개정된 곳에 나올 거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죠? 따라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했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보입니다. 그죠? 실제로 80번 같은 문제는 또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 같은 건 잘 안 물어보거든요. 아무튼 일단 결론은 권리금에 대해서 회수를 방해당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냐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4번에서 뭐죠? 3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지만 좀 뒷부분에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해요. 그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문제 손에 꼽아봐야 한 4, 5개? 4개 틀리면 몇 점이에요? 90점. 5개 틀리면 몇 점입니까? 87.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4, 5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대세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것을 틀리는 것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도 뭐 어려운 거를 막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것만 맞춘다면 충분히 최소한 7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탐대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특별한 걸 하나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대세를 그르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기 때문에 뭐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고요. 내년도 시험 난이도도 요 정도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법 난이도는 계속 뭐죠?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변화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 다시 말하면 2016년에는 좀 열심히 그죠? 기본적인 것을 더더욱 내 거로 확실하게 만드셔가지고요.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